안녕하십니까. 2022 BBS 제주불교 방송에서 준비한 10부작 특집 방송 100세 시대 죽음을 배우다 진행을 맡게 된 이병철입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누구나 바라는 최상의 삶일 텐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성찰인데요. 세상에 태어난 죽음은 언제나 반드시 맞이해야 될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고 외면하면서 금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잘 죽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10차례에 걸쳐 죽음에 관한 연구하고 잘 죽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문가들과 그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모신 분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의 저자이시죠. 죽음학의 전문가이십니다. 정현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네. 예.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가요? 네, 책은 사실은 제가 2014년에 다른 분들하고 공조로 이제 죽음에 관한 책을 낸 적이 있어서 네. 책 쓸 생각은 사실 별로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무렵에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해왔고 오랫동안 하셨네요. 예, 바로 어제 어느 학회에 가서 한 게 이제 645번째 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예, 15년 동안이고 16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은 사실은 그동안 해온 강의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 책 쓰느라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 강의한 거를 그냥 지면으로 옮긴 그런 거가 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책 나온 지는 벌써 4년 돼 가는데 책 쓰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언제까지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간 수명이 닿아서 이제 육신을 벗어나게 될 텐데 그 뒤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 뒤라도 전달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15년 동안 쭉 연구해온 이 죽음학이라는 학문 어떻게 좀 이렇게 평가를 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 정의 자체는 죽음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보는 거죠. 다학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종교학, 철학, 또 간호학, 의학, 또 문화인류학 여러 측면에서 보는 다학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는 정의가 되겠고 이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뭐 공부하는 거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삶이 사실은 죽음학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반대쪽에 있는 죽음을 잘 알아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의 죽어감 또 죽음 더 나아가서는 죽음 그 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 시대를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공부하는.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의 이제 경력을 좀 봐왔더니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40년 넘게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제 죽음학 연구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신지요? 네네. 그게 사실은 저의 어떤 절박함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제가 이제 한 3년 있으면 나이 70이 되지만은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한 20년 전쯤에 이제 갑자기 어떤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모님의 죽음은 훨씬 그 전에 있었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들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궁금증이 어느 날 문득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과대학 과정이나 또 졸업하고 나서 또 그 뒤로도 생물학적 죽음까지만 배웠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은 생물학적 죽음을 좀 넘어서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 해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그렇다고 무슨 교회나 절이나 뭐 성당에 좀 나가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해석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궁금해하는 건 정말 어떤 종교의 교리라든가 또 문화적 전통에서 오는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을 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야지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이제 이 궁금증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이제 이 사후생이라는 책을 사다 줬어요. 그 책은 이제 그 죽음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죠. 엘자베스 키블로 로스 박사가 쓴 그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경험한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에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걸 봤더니 정말 제가 궁금해했던 많은 것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어라가 아니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의학자가 자기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는 당연히 알지만은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로 그 궁금증이 그 구체화되니까 굉장히 두렵고 밤에 잠도 이룰 수가 없었고 죽음이랑 항상 두려움을 그런 불면증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현상이란 게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그런 이제 어떤 공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마 그게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한 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궁금증이 없는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 되면 다 그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가져야 될 텐데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아직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생과 사의 중심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의문점에 물음표를 좀 달기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죽음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통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셨고 그런 과거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오신 것 같으신데요. 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학의 전도사로 좀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사는 뭐 제가 붙인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웹에서 그렇게 또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또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런 좀 의문점이 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큰일 하면은 뭐 학교를 입학을 한다든가 졸업한다든가 그리고 회사에 뭐 입사를 한다든가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인생의 큰 일로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은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회사 안 들어가고 자영업 할 수도 있고 학교 안 가고 자기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하고 지낼 수 있는데 죽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누구나 다 그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이 예측 불허성이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죽음의 특징인데 그래서 언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공부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뭐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혹은 가족 중에 누구가 암 더 나와서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은 그런 아주 대범한 태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종종 봅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문제가 되면 다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죽음은 볼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자기 문제가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발등에 불이 되니까.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벌써부터 준비하느냐. 닥치면 그때 하면 되지.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죠. 죽음이 닥치게 되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아주 황망하게 준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너와 내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너와 나의 뭐 이런 우리가 불교에서 항상 말하는 동체 대비 정신으로 좀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은 좀 사라질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좀
주신다면은. 네. 그건 아마 그 원불교 경전에 예. 그런 얘기가 잘 나오는데 천도품인가 그럴 겁니다. 뭐 제가 원불교 교인은 아니지만 예. 거의 뭐 나이 40이 넘으면은 예. 죽어가는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나중에 죽어갈 때 예.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평소부터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이 40이라고 그랬지만 그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나이 30, 20 해서 뭐 나이 순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그렇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른 나이부터 죽음을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부터 뭐 준비가 되면 초등학교 좋을 텐데. 때부터라도 예.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떤지 교수님이 선생님께서 많이 좀 살펴보셨을 네네.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공부가 사회적인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나라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게 아마 영국이 아닐까 싶어요. 영국이요. 왜냐하면 이제 몇 년 전에 OECD 40개국 대상으로 네. 죽음의 질을 조사해봤더니 영국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2위로 바닥권이었고, OECD 국가 중에서. 네, 그렇게 됐는데, 예. 그게 그 영국 1위가 된 게 영국 국민 자질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그만큼 나서서 예.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보기에는 그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알고 정부 주도로 예. 매년 5월에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이 시기를 정해놓고 예.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다잉 메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유언장을 쓴다든가 또 이 그 노후에 이제 그 요양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예. 장기 기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린 자녀들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예. 것들을 계속 해와서 아마 예. 그런 것들이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영국의 죽음의 질이 1위가 된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40개 나라 중에 30위 바닥권이었고 그 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좀 순위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죽음 문화의 예. 그 척박한 정도는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우리나라 국민 자질이 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겠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조선시대 600년을 이어온 게 이제 유교가 내세관이 없고 네. 따라서 현세 집착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큰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카톨릭이 들어왔고 100여 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왔지만은 사람들의 이 무의식 속에 뿌리 박힌 현세 집착적인 성향을 잘 해소시켜 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각 고등 종교마다 다 죽음 구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종교를 갖고 자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조차 입 밖에 내뱉는 말 보면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자기의 종교와 신앙심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하고 마음속에 있는 건 서로 다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그 영국 얘기 좀 하셨는데요. 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학교의 배움에 대한 시스템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데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이제 죽음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때 죽음은 이제 사람의 죽음이 아닌 반려동물 죽음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윤리 시간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말기암 같은 걸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갖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윤리 시간에 서로 토론을 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거 했으면 아마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또 일본에서 한 예인데 일본도 뭐 모든 고등학교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본은 고등학교에서 교사 한 분이 1년에 12번 죽음 교육을 한 거예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이제 반려동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자기의 장례식을 디자인을 해본다든가 또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 뭐 장기 이식 이런 걸 1년에 12번을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몇 년 하고 나더니 그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일본,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고등학교마다 이 교내 폭력, 또 집단 따돌림, 왕따, 또 이 자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게 한 30% 이상 감소했다는. 그러면 그만큼 놀라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렇게 바로 깨우쳐가는 그런 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있었다는 그 놀라운 보고가 있었고 그 교사는 아마
제 기억에는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두 번 와서 그런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사실 최근에 제주 지역에 네네네. 주군교육 조례 청소년 대상으로 네네네. 하는 주군교육 그렇죠.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교장 선생님들 네. 일부 교육계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실상 그렇죠. 무산된 네.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좀 볼 안타깝죠. 수밖에 없을 것 제가 같은데. 이제 주군교육진흥 조례가 예. 이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고 예. 결국은 이제 뭐 도지사가 공포를 아직 못한 것 같은데 그 작년 1년 됐네요 벌써. 그렇죠. 예. 그 공청회 가서 저도 이제 발표를 해봤는데 이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항감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교장 선생님 한 분은 죽은 교육이란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생명 존중 교육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 그건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층 건물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4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F층 바꿔놓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네, 스며들도록 그냥 해야 그 되는데. 직시하면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직시하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 염세적이나 비관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아까 고등학교 학생들 죽음 교육 실시한 그 효과를 보면 알 수 예. 있듯이 오히려 정면으로 직시할 때 오히려 더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예. 삶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죽음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학자들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왕조 600년 지속해온 내세관념 유교 영향 때문에 그런지 아주 현세 집착적인 경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땅바닥을 구르면서 오열한다든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픈 건 당연하지만 땅바닥 구르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지나친 거죠. 그게 우리나라만 오히려 유독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만큼 현세 집착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도 그런 게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걸로는 이제 누가 죽으면은 그 고인의 내복, 속옷을 입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고복을 외치는데 그렇죠. 그거는 평민간 그런 게 아니라 왕실에서 똑같았습니다. 임금이 죽으면은 임금이 입던 내복을 들고 누가 올라가서 고복을 외쳤으니까 고복이라는 게 결국은 그 육신을 벗어나고 떠난 영을 다시 또 오라는 거니까 왜 잘 가는 영을 또 불러들입니까? 잘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저승사자 밥이 있어요. 그렇죠. 저승사자 좀 잘 보이려고. 무섭게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이제 밥그릇이 있고 간장 종지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게 반찬으로 먹으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저승사자들이 간장 종지를 물인 줄 알고 먹으면은 망자의 영혼을 데려가다가 목이 말라서 다시 물 마시러 올 거다. 그런 게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가시오가 아니고 어떻게든 여기 편안하게 현세, 보내드려야 되는데 현세 다시 불러들이려고 이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더라든가 그런 게 면면이 스며 있는 거죠. 글쎄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호상이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죽음의 장례 문화도 보면 항상 어찌 보면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문화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변해가는 게 좀 안타깝게 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선생님 옛날 얘기로 좀 한번 돌아갈까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반 의사 서울대에서 이렇게 뭐 집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염이나 뭐 위궤양 등 헬리코박터 파일로의 연구의 권위자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으셨는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 죽음학으로 전공을 바꾸셔가지고 전공은 바꾼 건 아니고 이제 부전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초반 생각해 보면 제 의대 졸업 동기들의 반응 보면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죽음에 천착하냐,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라든가 그런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죠. 결국은 우리 주변의 인식이 수준이 그렇다 이런 것을 뭐 반영하는 것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그분 뭐 주변 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쭉 이렇게 연구를 해오셨는데.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그 동창들, 동기들하고 저 같은 대학 의대 졸업 동기들하고 이제 단체 카톡방도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열심히 죽음 관련해서 글을 하다가 요새 이제 안 올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공감대가 거의 형성이 안 돼서. 네. 그 벽이 굉장히 두텁다. 그렇죠. 뭐 공감을 좀 해줘야 뭘 그걸 계속 올릴 텐데 전혀 피드백이 좀 와요. 그냥 이제 요새는 안 하죠. 안 오고. 댓글도 좀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죽음학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에게도 많은 변화가 이제 찾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더 변화의 바람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 죽음학 강의를 이제 16년째 645번을 하고 내년쯤에 한 700회쯤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학 강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암 환자이기도 하니까 이제 가끔 오해하는 분들은 암 진단 받고 나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가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10여 년 이상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진료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지만은 암, 더 나아가서 말기암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자책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이전에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됐나 보다. 또는 또 하나 또 많은 반응은 왜 하필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누굴 원망하는 그런 게 많은데 저는 그 10여 년 이상 강의를 해오고 제가 죽음에 천착해 와서 그런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뭐 암에 걸리셨을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 뭐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 훨씬 덜했고 근데 그 대신에 내가 딴 거 조금 의외.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두 분이 급성 심장 질환으로 한 분은 그 부친은 이제 심근경색으로 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이제 대동맥 박리라는 또 심장 질환으로 근데 부부가 혈연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두 분이 급성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떴으니까 실제로 제 위 형님 한 분도 몇 년 전에 대동맥 박리로 수술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거 심장 질환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 받게 되니까 좀 의외고 뜻밖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제가 뭐 건강 관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담배도 피질 않고 술은 좀 마시긴 했지만 매일 마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2년마다 건강 검진을 받고 그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관리는 한 20여 년 전부터 해왔고 그랬으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된 거니까 이거는 죽음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그 생애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게 틀림없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백신을 맞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런 충격은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들어보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맞이해야 할 그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그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저 책에는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그걸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근데 요즘엔 뭐 거의 안 씁니다만 옛날에 환등기 슬라이드를 랜턴 슬라이드를 강의 자료로 많이 써서 그 강의 슬라이드를 다 해서 그 의학역사문화원 의학박물관에 그걸 기증을 했죠. 그런 거 그냥 갑자기 기증하면 그 모릅니다. 그 박물관 층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던 어떤 강의에 뭐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만 거기서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전공의 때 쓰던 뭐 타이프라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2018년에 제가 명예퇴직을 했으니까 그 시점을 기준해서 한 8년 동안에 걸쳐서 한 67번에 걸쳐서 그 자료를 보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내는 게 뭐 제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한 100년이 지났을 때 100년이 지났을 때 100년 전에 한 의과대 교수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구나 하는 거를 후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기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정년 퇴임하는 교수를 보면은
거의 일주일 전까지 갖고 있다가 그 퇴임하는 날 이만한 비닐봉지에다 다 넣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아까운 일이죠. 그 안에 귀중한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개인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 대학의 또 대한민국의 역사 일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잘 그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거 하려면. 네, 그런 걸 했고, 네네. 또 했던 거는 이제 제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건 정리.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넥타이 매든 거에는 명품도 꽤 있었으니까 바자에 내놓고 그래서 뭐 너무 오래된 건 이제 버려야겠지만 뭐 거의 쓰지 않은 거 새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바자에 내놓고 이제 물건 줄이고 그런 것들을 해왔고 제가 그 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헌혈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어요. 전혈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암 진단 받고 나서는 이제 못 하게 됐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네. 그리고 어차피 뭐 한 60여 세 넘으면 뭐 헌혈도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하는 거는 이제 한 2년 전쯤에 그 수의를 준비했어요. 수의를 미리 좀 해놓으셨네요. 대부분 이제 평상복 입고 이제 화장터로 가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해봤더니 이제 대개 그 평상복에는 플라스틱 단추라든가 화학 그 섬유 같은 게 많으니까 그건 태우면은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공해 유발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좋지 않겠구나 해서 처음에는 이제 종이로 된 수의를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요. 네, 거의 뭐 100만 원이 훨씬 넘고 그래서 좀 그 저렴한 게 없을까 봤더니 이제 옥양목으로 된 수의를 하는 데가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아내하고 한 번씩 해놓고 마음이 심란할 땐 그거 들여다보면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마음이 또 차분해지고 차분해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뭘 남기고 갈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뭐 재물이나 뭐 남길 만한 뭐 큰 부동산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죽음과 강의를 좀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죽음을 생각하면서 뭐 갑자기 뭐 법정 스님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왠지 좀 더 좀 차분해지고 남기기 가기보다는 지금 이 삶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 좀 더 같이 공유하면서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되신 것 같네요. 불교 TV에서 이제 그 12회 죽음만 강의를 해서 조금 한 80% 정도는 준비를 끝냈는데 제가 보통 때 강의할 때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 불교 TV나 이런 TV에서는 그런 동영상 쓰기가 어렵고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 걸 빼고 해서 이제 강의를 12번을 이제 하면은 내가 남길 건 이제 웬만큼 남기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좀 많이 80% 이상은 끝내기도 했는데. 그러셨군요. 선생님 뭐 지금 강연과 온라인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제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알리기 위해서 많은 고군분투를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뭐 친구분들한테도 이렇게 뭐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도 이제 이렇게 같이 피드백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그렇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 댓글을 좀 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건 뭐 제가 강의는 오래 해왔고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악성 댓글 뭐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이 충격을 받던 건 4년 전 책 내고 나서 누가 글 하나 올렸는데 그런 걸 썼더라고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런 걸 해서 그때 상처를 좀 받았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제가 그건 댓글 안 보면 되지 뭐 보고 그러냐 그러는데 일부러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강의에다가 자기가 했던 경험 어떤 근사 체험이라든가 삶의 종말 체험 이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뭐 사후 통신이라든가 이런 자기의 체험을 올리는 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확인하고 이제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댓글을 제가 보곤 하죠. 아마 악성 댓글을 다신 분은 분명 선생님의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선생님의 책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뭐 선생님하고 쭉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죽음학에 대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신 거, 네. 그래도 가장 보람됐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보람됐던 일이 뭐 좀 네, 기억에 떠오르시나요? 보람된 게 뭐 한두 개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러시겠죠? 네, 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올해 초에 한 예. 30대 여성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 번 퇴사도 하고 직장도 바꾸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살 도구도 구입을 해놨고 SNS 계정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분이 이제 뭘 봤냐면 제가 네이버 캐스트에다가 2014년에 죽음 또 하나의 시작으로 11개 컬럼을 썼고 거기에 이제 삶의 종말체험, 근사체험하고 제일 아래는 이제 죽음 그 후는 알 수 없는 세계인가 해서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걸 냈는데 이분이 그걸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는 순간에 이게 빨리 회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 4시간 정도 회신을 쓰고 저 아내가 또 한 3시간 정도 고쳐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뭐 본 적은 없으니까 생면부지의 인물인데 자살할 생각을 접고 정말 이 사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태어난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 걸 회신을 보내와서 이제 보람을 느낀 적이 있죠. 네. 그야말로 그분은 제2의 인생을 네, 사시게 그랬으면 되시는 좋겠습니다. 건데 네. 한 생명 좀 이제 그야말로 살리신 의사의 어떤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또 이렇게 어떤 삶을 다시 살리는 또 정말 대단하신 일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봤을 때는. 예, 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아까 분들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좀 있으실까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은 뭐 여러 있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그 카페치기로 있는 네이버 카페 이제 죽음학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암 환자 분인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2020년 2월이니까 벌써 2년 반 정도 돼 가는데 그분은 이제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윤리교사로 많이 재직하셨던 분인데 저보다 연배는 한 10년 정도 나이가 젊은 분인데 우연히도 똑같은 저랑 같은 방광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거의 말기가 돼서 본인은 항암 치료 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식음을 좀 끊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연락을 해와서 저랑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2-3달 정도 계속 거의 뭐 하루 이틀마다 이제 회신을 주고받았는데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그분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은 이 식음을 전폐하면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나 잘 모르죠. 보통 한 2-3주 정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열흘 만에 갔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방광암 때문에 이제 방광을 전체 드러내고 저랑 마찬가지 이제 소장을 잘라서 인공 방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안 먹는 건 괜찮은데 물까지 안 마시면 탈수가 돼서 또 막혀버리니까 고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은 안 먹어도 좋으니까 수분 섭취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그래서 조금 오래 간지 한 2달 좀 넘게 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분하고는 거의 자주 소통을 했고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전혀 없었어요. 뭐 다 알고 또 죽음학 카페에 들어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서 질문도 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한테도 그분이 2딸이 있었는데 부인하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제 다시 또 태어나게 되고 환생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족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도 같이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그 시간 안에 그러면 가족의 어떤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거고 그야말로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리스인 졸발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의 작가가 임종전에 쓴 메모가 있어요. 임종전에 쓴 메모가 뭐냐면
나는 이제 연장을 거두어 집으로 갔는데 그게 두렵거나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죽기 전에 이제 그런 메모를 썼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카툰을 곁들여서 한번 보냈더니 그분이 글자체를 바꿔서 다시 보냈어요. 예. 그분의 큰딸이 캘리그라피 그 전공한 했다고 하고 이제 큰딸을 시켜서 그 바꿔서 저한테 다시 보낸 거죠. 그게 세상 떠나기 사흘 전에요. 예. 그걸 주고 받았고 제가 또 이제 제가 들으려고 이제 제가 즐겨 듣는 음악을 한 750곡 정도 예. 이제 복사를 해서 갖고 있고 요즘도 조금씩 이제 추가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하나 USB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안 심심하고 좋다. 750곡 정도면은 하루에 8시간 들으면 한 일주일 정도 겹치지 않게 네. 다 들을 수 있는 정도 분량이니까 그런 걸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세상 떠나기 사흘 전까지 그런 글씨체를 바꾸기도 하고 저랑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날은 이제 큰딸이 연락을 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분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네. 뭐 선생님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인연들 때문에 또 많은 또 죽음하게 돼서 또 공부를 또 더 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송에서는 23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시간이 짧음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혹시 주제가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하지만 오늘 정인철 선생님과 이야기를 처음 가지면서 그 걱정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정인철 선생님 모시고요. 못다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좋은 죽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인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